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일단 미증시도 이틀째 강하게 오르고 우리 증시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세계에서 지금 1등이잖아요. 예, 네, 예. 상승률이. 일단은 휴전 발효가 된 상황이고 조금 그 과정이 불안하긴 합니다만 약간은 지금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는? 네, 네. 지금 상황은 아직도 이제 7월 달에 관세 리스크가 이제 아직 그렇죠.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긴 하지만, 당초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랠리의 어떤 추가 동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리스크라고 한 건 크게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을 수 일단 일단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음 달 이제 7월 8일, 9일 정도가 이제 데드라인 정도인데 아마 일부 국가는 타결이 되고 일부 국가는 아마 타결이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시점 자체가 조금 연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결 시점이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그럼 같고요. 또 유예가 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또 관세를 즉각 시행하면서 지금 다행스럽게 안정시켜 놓은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어떤 상호 관세를 시행한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관세안 일부분 자체를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되는 어떤 지금 당이론이 있는 부분들에서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다라고 하면 이 감세안 자체를 통과시키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그래도 관세 유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세 유예를 통해서 결국 협상 타결 쪽으로 좀 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세 리스크 자체는 일단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 리스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좀 있는데 최근에 좀 이제 다행스럽게 좀 안정세를 좀 찾는 분위기인 상황들에다가 거기다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갑자기 6월 FOMC가 끝나고 나서 미 연준 이사들이 7월 금리 인하에 사실은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다. 아니 침묵 기간 끝나자마자 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 연준의 단일 대우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레임덕이 벌써 온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튼 계속 파월 의장 자체를 흔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인사들 쪽에서 이제 7월 금리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여하튼 7월이 가능성이 이제 조금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분명한 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우리가 금리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해소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이제 그러니까 국제 리스크 자체를 좀 진정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증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 또 중요한 결정이 있는 게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SLR 규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규제 자체를 완화시킬지를 오늘 아마 미 연준에서 논의할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국제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들의 어떤 국채 매수 여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정 리스크 또 국제 리스크 자체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 어떤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좀 불안 요인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일찍 마무리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당장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리스크 자체는 결국 그 관세 리스크 정도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은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고 연준도 이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와서 말씀드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 시장의 성장이란 부분 자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의 또 다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에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 자체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고 국내는 아시겠지만 지금 신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 와 더불어서 사실상 이제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4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6월 한 달 동안 보면 한 달 동안의 상승률 자체가 제가 어저께 보니까 200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오른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상승폭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네. 우리가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그동안 상당히 눌려 있었고 상당 부분은 정상화 과정에서 사실은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이전만큼의 어떤 그러한 과열 향상, 물론 이제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떤 정상화 된 거다라는 쪽에서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이른 아침에 전해진 이야기, 우리 증시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고 예. 관찰 대상국 등재도 실패했다. 근데 과제는 좀 잔뜩 좀 예. 안 왔다. 요 얘기가 약간을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위원님. 글쎄 뭐 뉴스 자체는 뭐 부정적이라고 네.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기대는 안 했기 때문에 기대 자체가 그렇게 기대 높지 자체가 그렇게 않았나요?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은 그렇게 크지 그래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다음 6월로 또다시 도전은 좀 미뤄졌다. 이런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의 말씀 요약해 보면 리스크는 어쨌든 줄어드는 상황, 유동성은 늘어나는 상황. 예.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투심은 더 좀 뜨겁게 달아오를 어떤 가능성이 있겠네요. 말씀만 들어보면. 예, 이제 관건은 이제 결국 경제 펀더멘탈이 되겠죠. 어. 이제 지금은 뭐 기대감, 뭐 제도 개선, 뭐 이러한 것들로 사실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경기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대외 쪽 수출이 많다 보니까 결국 뭐 미국이라든지 또 뭐 유럽, 뭐 가까운 뭐 중국마저도 경기가 그러면은 조금 회복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자체는 뭐 다소는 최근에 이제 지표가 이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준이 뭐 파월 의장은 뭐 아직 경기가 견조하다라고 하지만 지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이제 흔들릴 경우에는 연준이 부양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미국 경기도 사실은 약간의 둔화 이후 다시 조금 회복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관세 리스크 그 장벽만 넘은다라고 하면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큰 어떤 우려보다는 조금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럽 경제 같아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제조 PMI가 아직은 뭐 확장 국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꾸준히 지금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이나 뭐 최소 한 2개월 내에는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주요 제조업 경기 자체가 일단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한 3년 만에 2년 뭐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제조업 경기 반등 신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유럽 경기 자체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중국은 딱히 지금 기대할 건 사실은 없긴 하지만 계속해서 부양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상황보다는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당초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비관적인 부분보다 상당히 좀 나아질 수 있는 하반기 여건 자체가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국내 경기 회복에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추경이 이제 다음 달 초에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통과가 되면 뭐 단기 효과는 저희가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더라도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미 뭐 경제 주체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 부분 돌아선 상황에서 우리가 뭐 좀 뭐 논란은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그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러한 소비 지원금 자체가 상당 부분 내수 경기 회복에 상당히 일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뭐 서울 지역에 국한된 부분들이죠. 부동산 가격 자체도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뭐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자산 효과 자체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하반기 국내 경기 모멘텀이 결국은 좀 예상보다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하느냐 0.8%를 전망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라기보다는 좀 높은 한 1% 내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면 좀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그 랠리 뭐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자료를 냈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독일 닥스 지수다라는 네, 맞아요. 말씀했는데 독일 닥스 지수 3년 내에 이제 배 이상
뭐 100% 이상 사실은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경기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산업의 포텐 자체가 이제 상당히 강화되느냐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신정부의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겠죠. 뭐 산업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좀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좀 가시화돼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방금 자료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면 닥스 지수가 정말 가장 위에 있는데 저기 이제 얼마 전에 보고서 내실 때잖아요. 예. 네, 위원님 저게 언제까지 자료예요? 코스피가 올라오곤 있지만 밑에 있는데. 이게 그 제가 주초에 월요일 날 이제 발표한 자료인 사항들이고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러니까 중반을 이렇게 저점으로 해서 거의 한 3년 동안 한 배 이상 사실은 좀 올라온 사항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기서 왜 그럼 독일 증시가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독일 경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 나오고 하는데 증시는 저렇게 뭐 폭발적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적으로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신정부의 어떤 독일도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니까 재정 정책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도 약간 최근에 조금 비슷한 징후를 보이고 있지만 그 금융업종 자체가 전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금융업에 대한 어떤 밸류업이라고 할까요? 독일판에 뭐 이러한 것들의 성과를 좀 얻은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신성장 산업이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독일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그 산업들, 그러니까 이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니까 라인메탈 같은 경우, 물론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얻긴 하겠지만,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0배 이상 사실은 시가총액이 오른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주변 환경,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국방비 지출 확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잠재력 자체가 이제 터진 거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전반적인 독일 증시 자체를 상당 부분 견인을 했다. 그러니까 독일 증시도 보게 되면 좋은 업종도 있고 반면에 그렇죠. 하락한 업종도 사실은 동일 기간 보게 되면 하락한 업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과거처럼 모든 업종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몇 개 업종, 몇 개 산업 자체가 결국 이 증시라든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상당히 강하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서포트가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기 갖고 주식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엇박자가 나는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어떤 글로벌 증시의 좀 특징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반드시 증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증시가 올랐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보면 반드시 경기가 좋았던 이유는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았던. 근데 물론 이제 기업의 이익 자체는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마이크로 측면에서의 어떤 기업 자체 몇 개 업종, 말씀드린 좋은 업종은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들이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기업들 자체는 뭐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들이니까 이 차별의 현상 자체가 약간 좀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겠죠. 주식시장의 양극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워낙 이제 좋은 업종은 이제 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게 정도적으로 증시를 이제 끌어올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 주식시장 자체를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유동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너무 지금 아직도 너무 넘쳐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확장된다라는 거는 뭐 하는데 그 부분을 걱정하죠. 유동성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하느니,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항들 자체가 결국 증시에 일단은 좀 큰 영향분을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 얘기를 조금 이 레벨대로 해보면 3,100이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3,000 다시 넘었다 그랬는데 이제 화요일에 3,100 됐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얼떨떨하거든요. 막 하루 만에 이틀 만에 100씩 막 가니까 이게 속도 면에서는 좀 빠르고 조금 천천히 오히려 꾸준히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또 의견도 있습니다만 3,100 이제 2달 만에 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벨로 보면 비싸다 싸다 아직 그걸 논할 수는 아닌가요?
예, 뭐 아직 그 비싸졌으니까 과열이냐라는 측면을 논하기는 조금 아직 좀 이른 그래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4% 이상 사실은 좀 오른 상황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01년 이후 이제 최대로. 월간 네. 기준으로 보면 이제 최대 상승 폭을 좀 기록했는데 거기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뭐 그때처럼 폭발적으로 들어오냐 그것도 아닌 상황들이고 사실은 지금 뭐 개인 자금이라든지 또 일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증시를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좀 증시의 수급 요건 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뭐 기대감 뭐 이런 거로 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있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은 좀 숨고르기가 있을 이제 시점이 조금 다다로운 부분들은 좀 저희가 뭐 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워낙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강력하게 국내 정책 자체가 지금 추진이 될 여지가 있고 제도도 사실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게 좀 일시적인 조정 자체가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약간의 두 발 나가기 위한 이제 한 발 후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시각은 변함이 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나가 사실 궁금한데 증시 뭐 레벨대라는 게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다 보니까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건 정책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다면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될 때는 그러면 증시 반응이 어떨까? 혹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이어지게 될 텐데 여기에 따른 증시의 또 반응도 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이제 넘어야 될 첫 번째 난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치가 나옵니까?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좋을 예, 거라는 2분기는 사실은 실적 자체가 뭐 일부 업종은 사실은 지금 뭐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수출 경기라든지 또 내수 경기, 그러니까 상반기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거의 정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과연 기업의 이익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사실 2분기 실적이 아니고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뭐 지나간 실적보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예측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관세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들도 아니고 지금 수출로 보더라도 어저께 그러니까 6월달 20일까지 수출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반도체하고 조선 정도 뭐 자동차도 뭐 생각보다는 뭐 플러스 증가를 좀 보였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폭발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상황들은 아닌 상황들이어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더구나 이 환율이란 부분 자체가 실적에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1,350원, 네. 60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이제 좀 떨어졌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환산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따져보면 약간의 뭐 부채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여하튼 조금 환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기대가 그렇게 강하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서 지금 올라온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또 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 6만 원을 넘긴 했습니다만 이 시장을 주도한 게 시총 1위 종목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 삼성전자마저 이제 끌어준다면 더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일단 그 아까 독일 증시를 좀 말씀을 한 가지 빼놓는데 독일 증시도 보면 이제 그 시총 1위가 셉이라는 이제 IT 기업인데 이때 그 기업 자체도 상당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고 이제 독일 증시를 이제 견인하는 힘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아직 삼성전자가 뭐 아직도 6만 원 제자리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 자체가 과연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관건인데 아직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저희 이제 리서치 쪽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아직 좀 긍정적인 시각을 아직은 좀 보이고 있지 않고 내년 정도나 가서나 조금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뭐 사이클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좀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수출을 보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뭐 20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플러스 인가를 보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생각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 수출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라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각국의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이제 뭐 AI 투자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뭐 AI 투자가 가서 100조 투자한다 뭐 이러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브린 AI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야심찬 꿈도 있어서 뭐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뭐 삼성전자에 조금은 좀 이익 사이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볼 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뭐 강하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제가 뭐 더구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최악의 국면은 좀 벗어나고 있는 시점들이 아닌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원화채 보유액이 그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다면서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WGBI 이제 편입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뭐 여하튼 가입은 거의 이제 뭐 확정된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국내 그 원화 채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조금 이제 국제금리가 다소 좀 반등은 하긴 했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때문에 좀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여지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한 2차례 정도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화 강세 이러한 어떤 제반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원화 채권에 대한 메리트 자체는 상당히 오히려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추경으로 인해서 재정에 대한 리스크가 뭐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선진국은 전부 다 이제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인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최근에 이제 신흥국 특히 주식도 그렇지만 신흥국 채권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오히려 선진국 채권보다도 더 좀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보면 좀 안전 쪽으로 좀 여기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올해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비해서 이머징 신흥국의 어떤 채권이나 주식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라는 부분 자체가 원화 채권에 대한 어떤 강세와도 사실은 맞물린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신흥시장 투자가 선진국 투자보다 더 성공적이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하반기까지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까요? 예, 뭐 미국 경제가 다시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이제 강화된다라고 하면 좀 다시 이제 미국 수익률 자체가 조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사실은 그렇게 강세 쪽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상반기처럼 뭐 아주 선진국을 뛰어넘는 어떤 수익률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얼마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선진국과 그 이머징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